그러니까 금딱지 내놔! 금딱지 내놔! 태백경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모신 이유는 지난 5년간 우리 국제적 경제 위상은 어떻게 달라졌나. 자꾸 바꾸자고 하니까 국제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적 위상은 어떻게 변했나. 5년 전에 우리가 출발점이 어디였었는가 보게 되면요. 문재인 정부 5년의 출발점은 2016년 겨울 광화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지금 시점에서 어디에 와 있는가를 보는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WHO 세계보건기구요. 대한민국을 바이오 생산 공정 개발 이쪽에 허브로 그러니까 선정을 했어요. 아까 제가 출발점이 2016년 겨울 광화문이라 했는데 이거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페이스북에서 2월달 수출액을 언급을 하셨어. 12월달, 1월달에 연속 무역 적자난다고 해서 막 조선일보 이런 데서 막 그냥 막 난리를 치고 그랬었잖아요. 예? 난리를 치는데 저는 이제 좀 지나면은 이거 저 흑자로 다 개선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유가가 굉장히 지금 폭등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대외적인 경제 상황이 좀 나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2월 달에 수출이 아주 신기록을 했어요. 또? 예. 신기록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이 2018년입니다. 2018년 수출 실적을 회복을 했었어요. 작년 2월 달에요. 그런데 올해 2월 달에는 2018년 2월 달 수출액을 21%나 초과를 해버렸어요. 증가율이 이렇게 높았던 적이 처음인 거예요. 기존의 경제학자들은 지금 변화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에 세계로부터 주목받았던 게 뭡니까요? 뭐 K방역이라든가 K문화라든가 앞에서 이제 김준영 교수 잠깐 언급하던데 끝부분에 보니까 소프트 파워 문제입니다. 2016년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수준이 37위, 2그룹입니다. 전 세계 나라들을 10그룹으로 나눴을 때 2그룹에 포진되어 있었어요. 대만이라든가 일본, 미국이 우리보다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 이게 그러니까 지난해 발표된 거예요. 상위 10%로 진입을 한 거예요. 1그룹으로 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캐나다라든가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이런 나라보다 우리가 더 앞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민주주의 척도가 예. 국제 기준으로 볼 때 예. 흔히 서유럽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 그룹에 들어갔다. 그렇죠. 미국 같은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렇죠. 다 옛날 얘기다. 옛날 얘기죠.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 업데이트 30년째 안 된 사람도 있어. CSIS라고 있어요.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싱크탱크 유명한 싱크탱크입니다. 네. 지난해 10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죠. 어떤 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 심포지움을 했냐면은 이 팬데믹 이후의 세계 속에서 한미동맹의 미래하고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거예요. 한미동맹을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CSIS가 미국의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 외교 전략 이런 걸 짜는데 싱크탱크입니다. 여기 이제 회장, 이 존 햄리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지난 60년간에 굉장히 놀라운 진보를 이뤄냈는데 근데 많은 한국인들은 여전히 한국이 굉장히 약하고 뒤처져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씨발. 내가 전 세계 돌아보니까 아니라니까. 야, 우리 이거예요? 보수가 예, 그렇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요. 계속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미국 꼬붕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 우리 보수 주류는요, 스스로를 미국 다음 2등 국민으로 인식해요. 자기가 스스로 맨 앞에 나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출통한 논란에서도 다음에 6번째 정권의 1순위라는 것도 그것도 미국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라. 바깥에서는 한국 니네들 충분히 이제 그 자격이 있는데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선진국이라는 건 뭡니까요? 새로운 문법을 만드는 나라인 거예요.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창의성, 그래도 자신감이잖아요. 이 발의를 지금 막고 있는 게 한국인들이 스스로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는 이게 가로막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이 우리 보수한테 남겨간 인식이에요, 그게 또. 조선인은 2등 국민이다. 그거 받아들인 애들이 우리 보수의 주류 뿌리예요. 그걸 제가 얘기했죠. 그 자긍심이 높아지게 되면은 자기들이 지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근데 미국에 내노라 하는 이 전략문제연구소에 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한국 니네 그런 나라 아니야. 아닌데 왜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류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사회에. 자기 인식이 작으면 자기 힘을 절반밖에 못 써요. 근데 한 사람은 거꾸로 자꾸 뒤로 돌아가서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잖아. 30년 전에 멈춰 있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근데 이제 일본이 앞서가는 그 시절에 멈춰져 그렇죠. 있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앉았다니까, 지금요. 앉아있을까, 설마. 자, 넘겨보세요. 조세프 나이라고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데 이 사람이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예교가라든가 전략 이런 것을 스승 취급하고 있는 이런 이제 학자인데, 힘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한테 이제 그러니까 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능력이라 이거죠. 전통적으로는 되게 뭐냐면 강제력인 거잖아요. 군사력이나 경제력, 너 말 안 들으면 보복할 거야. 이런 식의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베를린 장벽 무너질 때 봉독 국민들이 와가지고 망치랑 이거 가지고 장벽을 다 두드려서 무너뜨린 거였었잖아요. 서방의 문화를 접하고 스스로 동독 국민들이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킨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을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한국의 민주주의 가치 뭐 이런 거 애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은 그냥 이 활기차고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다 이거야. 경제적인 성공과 민주주의에 기초한 문화를 그러니까 이것을 결합시킨 대표적인 나라라 이거예요. 최근에요. 나라인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국제 정책을 이제 거론했어요. 국제 정책이 소프트 파워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한국에. 자, 우리가 세계 보건기구의 인력 양성 허브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이걸 역추적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20년에 굉장히 팬데믹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던 거야. 발군의 실력 발휘했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계보건기구에서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을 했어요. 기조연설해달라고.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화두를 던지냐면요, 모두의 자유라는 걸 끄집어냅니다. 맞아요. 모두의 자유.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예. 그다음에 이걸 종식시키려면은 모두가 자유로워져야지만 끝난다 이거. 국가들 간의 격차를 넘어서서 모두가 자유로워져야 이게 끝난다고 했단 말이지. 진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예교는 참 뛰어나신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선진국지로 그러니까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그러니까는 그 국가의 지위를 그러니까는 변경시킨 유일한 나라예요. 앞으로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건요. 근데 그게 변경이 되려면 있잖아요. 유엔 산하의 회원 국가들이 한 190여 개 국가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개도국이죠. 개도국만 그러니까는 지지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선진국들만 지지해서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다 그러니까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선진국의 대표는 누굽니까? 미국이잖아요. 2020년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는 기조연설하고 나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가장 전면을 부상했던 게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하는 이걸 하겠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을 받고 나서 미국이 막 헤매고 있었잖아요. 중국은 빨리 이제 수습을 하면서 자기들이 개발한 백신을 가지고 영향력 확대로 나갔었잖아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다가 백신 공급해 주는 거 나갔었던 거예요. 미국이 화들짝 놀란 거죠. 그래서 한국에다 손을 내민 거예요. 파트너 구축을 하자. 여러분, 한국이 백신 생산 능력은 이 국가니까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선진국으로 지위로 변경을 시키는 것을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통과시켰던 거잖아요. 선진국가하고 개도국 간의 빈부격차가 심하잖아요. 개도국들 되게 많은 나라들은요, 관광 갖고 먹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게 팬데믹 때문에 아주 그냥 죽을 맛인 거죠. 거기다가 개도국들이 뭐냐면 이 백신의 문제 속에서 아주 서름을 아주 톡톡히 받은 거예요. 선진국가들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접종 맞으면서 개도국들은 그러니까 백신 1차 접종도 못 끝나고 앉아있으니까요. 그래서 백신 불평등 문제가 한이 맺힌 거야.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미국이 보니까는 백신 파트너로 한국을 지정을 했어. 게브레예수스 후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바이오 제조 훈련 시설은 주로 고소득 국가에, 선진국가에만 있다 이거예요. 개도국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백신 만드는 능력을 지원해달라 이거예요. 맞지. 네, 자급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백신을 수급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런 나라는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한국을 허브로 삼은 거예요, 이번에. 이게 선정이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선진국이 개도국한테 처음으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국가가 된 거예요, 한국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들이 스스로 자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의 자유를 그러니까 실행한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한 거에 개도국들이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을 밀어서 올린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바이오 산업은요, 협업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가지고 돌아가면은 한국하고 이제 그러니까 인적인 네트워크가 구성되는 거잖아요. 바이오 산업이 발전하려면은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핵심이에요. 네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해요. 선진국가들, 식민지를 경영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고 난 나라에 대해서도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해. 김준영 교수도 이걸 인용을 하던데, 대한민국이 자기들을 잡아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한국은 쿨한 나라로, 멋진 나라로, 매력적인 나라로 이렇게 이미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조셉 나이가 주목했던 게 한국이 지금 뭐냐면 국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소프트 파워를 지금 한 단계 이걸 도약시키고 있다. 우리가 그동안 소프트 파워는 주로 뭐냐면 K 문화가 주도했는데 이제 국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인 거야, 전 세계에서. 홍익의 관점에서 이 국제 협력을 그러니까 만들어 가지고 글로벌의 그러니까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게 되면은 이게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가 질적으로 한 단계 더 점프가 되는 이걸 나이가 이걸 알았던 거예요. 한국 소프트 파워의 원천은 국제 협력이 하나가 추가가 된 거예요. 교수님, 제가 한번 가만히 있어 봤거든요. 예. 팬데믹을 빨리 극복하고 경제 회복이 되고 수치도 좋고 다 그렇기도 한데 본질적 변화는 이때까지 없었던 영역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만의 영향력을 가지게 됐고 그게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이때까지 없었던 그 힘을 우리한테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윤석열 같은 사람이 해보세요. 이게 가능하겠는가? 갑자기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이런 수를 읽을 수가 있겠냐고요. 예? 교수님, 국제 중간에 어떻든 결론이 좋았어요. 아니 진짜예요 이거는요. 이게 그러니까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는 얘기야. 국제사회 우연이 어디 있어요. 이게 2016년 겨울 광화문부터 출발한 결과물이더라 이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었잖아요. 수출의 구조가 바뀌어야 되더라. 바뀌는데 왜 바뀌냐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이거 경제학자들은 이거 못 찾아내요. 그래서 그냥 하반기 되면은 그러니까 재난의 하반기 되면 수출 이제 둔화될 것이다. 결과는 계속 신기록 갱신하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구조가 바뀌고 있는 거죠. 구조가 위상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윤석열 같은 사람은 이걸 이해도 못 하거든. 이런 수를 어떻게 읽어내? 80년대로 다시 후퇴할 거냐고. 해외 동포들이 지난 4, 5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변화를 해외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체감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다시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갈 거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야. 솔직히 말해서 비행기 타고 요금 없애면서 가서 투표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거요. 그러니까요. 그 해외에 있는 분들은 우리보다 더 실감하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이 그동안 4, 5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걸 아는 거예요. 경제적 위상이 변했는데 예. 단순히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거를 이렇게 연결지어서 해석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계속 저는 추적해왔거든.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우리가 2019년만 하더라도 팬데믹 있기 전에 위기라고 그랬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게 그게 리더의 능력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거는 상상이 안 돼. 그런 점에서 투표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